집을 떠나 일시 대피한 사람만 77만 명에 이르는 등 피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앞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세국도 비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비가 많이 내릴 때 해안가나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막기 위해선 먼저 싱크대나 화장실 등 배수 시설이 막히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지하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취약한 곳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미리 물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빗물바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하수도 냄새를 막기 위해 빗물바지를 덮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폭우가 쏟아질 때 주택 주변에 물이 차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걷어둬야 합니다. 지붕이나 축대 등 주변의 시설물은 미리 보수해야만 예상 밖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안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연료도 채워두는 게 좋습니다. 응급약품이나 손전등은 물론 식수와 휴대용 배터리 등 비상용품을 구비해 한 곳에 미리 모아둬야 합니다. 미리 대피할 곳을 파악해놓고 비상시 대피소 안내나 피해 신고는 119나 지자체 민원상담실, 지역번호에 120번 등으로 하면 됩니다. 실시간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천이나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엔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침수가 이미 시작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스와 전기 이런 것들 차단해야죠. 빨리 조치하고 대피하시면 되는데 긴급 상황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의 안전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대피하시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침수 위험이 느껴지면 미리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이용해야 합니다.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예 누전 차단기를 내려 감전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는 주로 현관문 옆 이른바 두꺼비집이라고 불리는 분전함에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내린 뒤에는 혹시나 모를 가스 누출에 대비해 양초 대신 손전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야 합니다. 침수를 피할 수 없을 땐 무리하게 가재도구를 챙기지 말고 밖으로 피신하는 게 우선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집 주변의 전신주나 가로등이 쓰러져 감전사고가 나면 곧바로 119와 한국전기공사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전이나 가스 누출 등에 따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먼저 전문가들의 안전 점검을 받은 뒤에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집안을 충분히 환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 집이나 시설물 피해 없게 대비하셔야겠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차량 안전 운행도 중요하겠고요. 자동차 역시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야겠죠. 네, 날씨가 춥고 또 도로 사정도 몹시 나쁘니까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계시면 좋지만 또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바람 심할 때는 어떻게 안전운전을 해야 될까? 또는 만약 차가 물에 잠겼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또 침수 피해를 당한 차의 보험 처리는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점들을 박소정 기자가 설명해 줍니다. 자동차 한 대가 굴다리 밑에서 흙탕물에 갇혀 옴짝달싹 못합니다. 지난 7월 태풍 다나스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가 침수돼 멈춰선 겁니다. 이처럼 큰 비가 내릴 때는 아예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주차할 때도 강변이나 하천 주변 등 침수 지역이나 지대가 낮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빗길 운전을 한다면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가량 높여야 브레이크를 밟을 때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되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범퍼 높이의 어떤 침수 구간을 조준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입니다.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에 정차 또는 그 기어를 변속할 경우에는
그 엔진 흡입구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의 고장에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시동을 걸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정비업체에 연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시 시동을 걸면 엔진으로 빗물이 급격히 빨려 들어가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태풍으로 차가 침수된 경우 자기 차량 손해, 즉 자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 피해가 생기면 과실로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태풍 미탁이 비바람 중에서 비가 강한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역시 강한 바람에도 대비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태풍 링링 때 바람 피해가 컸는데요. 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직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태풍에 더 가슴 졸이실 것 같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천장 벽지 사이로 수돗물을 튼 듯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지난달 초 태풍 링링이 덮쳤을 때 아파트 지붕을 덮은 외장재가 강풍에 날아간 겁니다. 아직 수리도 하지 못해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는데 또다시 다가오는 태풍에 걱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불안하죠. 비나 온다 그러면 일단 출근을 못하니까. 태풍 링링이 피해자입니다. 왜냐면 뭐 복구해준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지붕이나 축대 등 시설물 점검과 보수가 중요합니다. 잦은 비로 약해진 곳들을 미리 보완해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풍에 깨질 수도 있는 창문도 미리 손보는 게 좋습니다. 테이프로 창문 전체를 고정하는 것보다 신문지 등으로 틈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노후된 창문들은 그 틀하고 이 창문 오진규 기상청 예보관 뭐 하잖아요. 그거를 움직이지 않게끔 뭐 신문지를 그 공간을 메꿔 놓는다든지 해서 외출을 삼가는 것도 태풍이 올 때 중요한 안전 요소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간판등이 떨어질 때 전깃줄을 건드리면 감전 위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시 대피소 안내나 피해 신고는 119나 지역번호의 120번 등으로 하면 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요즘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인데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큽니다. 네, 농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문석 기자의 보도 보시면서 놓친 부분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확을 앞둔 벼는 이삭이 무겁고 벼대가 약해 강풍에 쉽게 쓰러집니다. 넘어져 물에 잠기면 썩는 건 시간 문제인 만큼 논 배수로 잡초를 걷어내 빗물이 잘 빠지게 해줍니다. 논두렁은 물골을 만들고 붕괴가 우려되는 곳은 비닐로 덮어두면 보온됩니다. 벼가 쓰러졌더라도 최대한 빨리 반대편으로 제쳐놓거나 일으켜 세우면 수확량 감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벼를 묶으면은 컴바인 오재권 작업할 때 불편합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기획 최근에는 관계자입니다. 벼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라는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벼는 강풍에 날아온 바닷물에 백수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태풍이 지나면 염분이 마르기 전에 맑은 물로 씻어줍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실은 태풍 전 수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직 딸 때가 아니라면 방풍망 같은 바람막이 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최대한 강풍을 막도록 합니다. 과일이 달려 부러질 것 같은 가지는 단단히 묶어주고 늘어진 가지는 받쳐주는 게 기본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태풍 영향권에 들기 직전에 출입문과 창을 모두 닫아서 펄럭임을 최소화합니다. 골조와 비닐이 달라붙게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고 환풍기가 있으면 켜두는 게 낫습니다. 또 빗물이 잘 빠지게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해야 침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올해 계속된 태풍으로 농가뿐 아니라 양식장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걱정입니다. 네, 꼼꼼하게 점검하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손재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거센 파도가 양식장을 집어삼킬 듯이 끊임없이 덮칩니다. 파도를 견디지 못해 부서지거나 떠있지 못하고 바다에 잠긴 것도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높은 파도는 이처럼 양식장에 큰 피해를 남깁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면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그물망과 닻을 밧줄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또 그물망에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물고기 유실을 방지하고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기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육상 양식장은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고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물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사료 공급은 잠시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지저분한 사육수가 유입되게 되면 양식생물은 정상적인 소화 활동이 어렵고 또 이때 사료를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소화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육상 양식장의 물을 깨끗한 바닷물로 바꿔주고 수조에 들어간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수질 저하에 따른 질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YTN 최조입니다. 네, 태풍과 관련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걱정입니다. 태풍이 불어닥치면 그동안 농장 주변에 살포했던 소독약과 생석회가 쓸려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돼지를 살처분했던 매물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아니 그가 얘기한 대로 매몰지 그리고 도축장, 훈련 처리시설, 사료 공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또 태풍이 지나가면 바로 다시 소독에 나서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소독에 나설 수 있도록 이 생석회와 소독약 등을 미리 준비해야겠죠. 예. 전염병 또 접경 지역에 있는 하천이나 도로는 다시 방역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태풍 미탁이 강력한 비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비바람은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감염병을 불러올 수 있어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설하겠습니다. 태풍 영향권에는 제주도의 한 가정집입니다. 마당에 빗물이 가득 차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집 앞 도로도 물로 뒤덮여 발을 디디기 힘듭니다. 이처럼 강이나 하수가 불어났을 때 물을 후인성 감염병 중에 세균성 이질이나 서민석 2,500원 가정 A형 간염과 같은 감염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염된 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들의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태풍 이후에는 식중독 위험도 급격히 커집니다. 밭에서 경작하는 채소가 오염된 돌에 잠길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습한 환경에서 식중독균이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올가을 부쩍 잦아진 태풍에 일본 내염된 각종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모기도 늘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전국 모기 세계 수도수 서울특별시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수가 의심되는 채소와 과일 섭취를 피하고 조리도구를 꼼꼼히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간 후 집 주변 웅덩이에 고인 물을 제거해야 하며 방충망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을 듣고 계십니다. YTN 뉴스 FM에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뉴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생방송 듣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네, 원산 북동쪽 동해상에서 발사했고 북극성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동해상에서 발사했다고 하면 잠수함에서 쏘아 올렸을까요? 북극성 계열 중에 뭐 1, 2, 3가 있는데 단계가 높아졌다면 탄도미사일이 잠수함 발사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곳이 잠수함일지 아니면 바다에 설치한 그냥 수중 발사 대행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임성우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탄도미사일 SLBM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아침 7시 11분쯤입니다.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km 해상에서 북쪽으로 한 발을 발사했는데 최대 비행 고도는 91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450km로 탐지됐습니다. 북극성 1, 2, 정경도 국방부 장관입니다.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유상 계열하고 지금 재원 특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좀 분석을 좀 진행하고. 북한은 앞서 지난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 1형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했고 이듬 해인 2017년 지상 발사용으로 개량한 북극성 2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북한은 개발 중이던 신형 SLBM인 북극성 3형 구조도를 일부러 노출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가 북극성 3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쯤 해가지고 은근식 국방안보프럼 3호를 대외협력 개발했는데 국장입니다. 실험 발사는 안 했다. 뭐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지난번 북극성 1호보다는 사정거리가 훨씬 증대된 정상 각도로 쐈을 때는 3,000km 이상은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북한의 SLBM 발사 임박 징후는 최근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지난 6월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SLBM용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듯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잡혔고 7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진 3,000톤급 주정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고령 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특별한 관측 속에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에 잡힌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SLBM 추정 발사체의 추가 재원과 시험 발사 성과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좌회의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시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루어진 발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40분 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시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전쟁 무기라며 경계해온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한 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오는 4일 예비 접촉, 5일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SLBM은 북한이 올해 앞서 10차례 발사했던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와 달리 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핵전력 3요소로 꼽혀 미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SLBM 발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난 2016년에 있었던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비난 성명을 채택했지만 추가 제재 결의까지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쐈다는 일본 정부 발표는 틀렸고 한 발 발사가 맞다면서 일본의 자체적인 탐지 수준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오는 5일에 실무 협상을 할 거라고 밝히면서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스웨덴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베이징 공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 측의 실무 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의 이름이 내일 오후 1시 50분 베이징에서 출발해 스톡홀름으로 가는 항공기의 탑승객 명단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명단에는 김 대사 이외에 다른 동행은 없으며 스톡홀름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은 아직 예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한 발사체에 대해서 잠시 더 알아보죠. 미국 CNN이 조금 전에 소식을 보내왔는데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 김영수 기자의 리포트 뒷부분에요. 일본의 오판 내용이 등장.
어떤 내용이죠?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따로 방위상이 또 나와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발이고 비행 도중에 2대로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다가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다시 나와서 자기 발표를 급히 수정을 한 거죠. 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오보가 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 주의를 해서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정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문제로 여야가 국감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불꽃 튀기는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진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이 집중된 교육위원회였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병원장에 입부하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교육부 차관을 만나 노 교수의 병원장 선정 가능성을 확인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불공정한 장학금 수요 등의 조수석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고 조수석의 의견으로 부산대 병원장에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게 됐다. 올해 초에 그 민정수석실 직원이 차관 찾아온 적 있죠.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인사차 찾아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찾아온 적도 없고 오라고 할 적은 많은데 그래서 참 세상 많이 변해지고 민주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당은 계속된 공세의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정치인장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립대 교수 외에도 3명의 대학원생이 강제 동원된 것입니다. 장관님, 이 실험실, 고가의 장비, 대학원생들 인건비 모두 국민 세금이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로 여야가 부딪혔고 이낙연 총리가 정말 청문회에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총리 비서실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한국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문경란 위원장 한 분만 한 명만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왜 그렇게 그 문경란 위원장에 대해서 집착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고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충돌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부동산 거래 위법성에 대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출석 여부로 신경전을 벌이며 국감 내내 여야의 대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방식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소환을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국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도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검찰 처사에 등장했는데 소환 일정과 관련해 모른다고만 말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들과 정 교수의 소환 시기, 방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현관을 통한 통상적인 소환과 동선과 일정을 알리지 않는 비공개 소환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석 방식은 외부 영향이 아니라 수사팀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 공보준칙에 따른 공개 소환 대상이 아니고 자택 압수수색 이후 건강 상태가 염려되는 점, 국민 관심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서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 장관은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냐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부인분께서 지금 비공개 소환 요구하시면서 소환에 안 응하고 계시다는 얘기 나오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기소된 이후에 정 교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검찰은 기소 시한인 내일 조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횡령 혐의 등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어서 조 씨의 공소 사실이 공개되면 정 교수 입장에선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정 교수 소환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부실 기소라거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위조 과정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은 이른바 부실 기소와 과잉 수사 논란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문회 당일 기소부터 해놓고 뒤늦게 먼지털이식 수사로 구체적인 혐의를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명백한 기소권 남용입니다. 송기현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 사건 기소 의원입니다. 당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촛불 집회 등으로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검찰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건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그냥 놔두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문제가 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장을 스캔한 뒤 하단 일부를 잘라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이었고 일련 번호에서도 기존 상장과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위조 과정이 확인되는 파일을 확보했고 재판 과정을 보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문서 위조 내용으로 동일성이 인정돼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는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오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시작 한 달여 만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해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의심 신고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현장 공무원이 우연히 발견한 미등록 농가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어떤 걸 도울 수 있을까요? 일단 방역 감시망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자연산 키운다고 해서 소규모로 양돈을 하는 곳도 있고 또는 외딴 곳에 뭐 멧돼지 고깃집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상대로 육고기를 유통시킨다고 트럭으로 영업하면서 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수상하다 싶으면 신고를 해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네. 않으니까 우리 모두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 소식 김정회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1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입니다. 그런데 좀 허술합니다. 축사 등 시설은 보이지 않고 비닐하우스 4개가 전부입니다. 큰 비닐하우스 2개는 주변처럼 꽃을 키우는 것 같고 작은 곳에서 18마리 돼지를 키운 거로 추정됩니다. 주변엔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도 없습니다. 먹이는 사료가 아닌 남은 음식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그러나 농장은 어겼고 당국은 몰랐습니다. 미등록 무허가 농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농장에서 돼지나 차량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무차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방역 요원입니다. 이곳에서 8-9km 떨어진 파주시 파평면도 발생 지역에 추가됐습니다.
적선면 2곳과 파평면 등 인접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대 잠복기는 19일. 방역당국은 지난달 17일 파주시에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적선면 발생처럼 대규모 농장 중심의 방역에 매달리다 보면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전국 무등록 농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정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범죄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동안에도 DNA 분석한 결과를 들이대면서 이거 당신 범행이지라고 했는데 부인해 왔는데 갑자기 이제 돌변하면서 다 털어놓는 계기가 뭘까요? 우선 지난주부터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예. 특히 언젠가 이런 날이 와서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라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심리적인 압박감, 또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진 데 대한 어떤 허탈감, 또 뭐 과시욕구, 또는 또 DNA 증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야 알았을 가능성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하시기를 DNA 결과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하셨잖아요. 오늘 경찰 발표에 따르면 서류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DNA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했는데도 부인하고 따라서 입을 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DNA 증거를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그거는 뒤로 미루고 일단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사전 작업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DNA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입을 열게 만들었다는 것이 경찰 발표의 요지죠. 프로파일러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이제 완전히 뒤집고 거짓말을 또 하지는 못할 정도의 관계가 맺어졌다 싶을 때 DNA 결과를 내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수사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렇게 입을 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성 사건 외에 이제 다른 살인 사건들도 쭉 털어놨다. 또 강간미 사건도 털어놨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추가로 드러난 살인 사건 5건이라고 하는데 한 건은 이제 처제와 관련된 거겠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건이 5건인데요. 그 외에 건이 5건. 예, 그렇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3건, 또 청주에서 2건이라고 알려졌고요. 그 외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왜냐하면 이춘재가 자백을 했지만 실제 믿을 만한 내용인지 여부를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도 약간 조심스러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경기청 수사본부에서 당시 기록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내용도 많고 또 전산화 전이기 때문에 직접 다 손으로 쓴 기록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 확인 작업이 끝나면 아마 최종적인 그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해지는 바로는 그럼 화성살인 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수법상으로는 다 비슷하다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도 그렇게 짐작은 됩니다만 수법상의 연관성이 있는지 또 확인 중이고요. 만약 그런 수법까지 동일하다면 이춘재의 자백의 신뢰성이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폭행, 강간미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30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 그 시작이 되기 전에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이 사람 건지 말이죠. 우선 오늘 경찰 발표에 의할 때 이춘재가 이번에 자백한 강간 성범죄 건이 이제 약 30건인데요. 30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성 살인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인근 지역에서 7번의 연쇄 강간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쇄 강간 범이 연쇄 강간 살인범으로 일종의 진화를 한 것이 아닌가, 범죄가 더 잔혹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건을 포함한 30건을 자백했다면 이제 그동안의 짐작이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